예, 안녕하세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 김상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부분은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말 그대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제 권리가 보장된다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술인들한테는 이런 권리가 있으니 누구나 다 지키세요라고 하는 선언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권리 침해가 벌어졌을 때 그 권리 침해를 해소하는 방식, 즉 처리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예술의 권리 구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법에서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제 절차는요,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권리 침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권리 침해입니다 라고 하는 이 권리 침해를 정의하고 그 권리 침해를 신고하는, 이것을 공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법 제28조에는요 그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 당사자로 세 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술인 단체, 그리고 예술인 조합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당사자가 예술인들에 대한 권리 침해를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 놓고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법 제28조에 보면 이 세 개의 당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또 같은 법 제39조에 그런 업무를 위탁을 줄 수 있는 규정을 통해서 현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행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게 법률상으로 놓고 보면 법적 의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 논리에 따라서 그 업무를 산하기관에 주는 경우를 우리는 보통 대행이나 위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경우에 명확하게 신고에 대한 책임 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이 부처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접수가 잘 됐니 못 됐니 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을 대행하는 재단의 역할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에 가깝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 예술인 복지재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어떤 신고 체계 자체가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고가 되면 그 신고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정부 기관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우리가 대면하는 것은 예술인 복지재단의 담당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법률로는 부처에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법률상 신고의 당사자인 부처 공무원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 법률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신고 접수를 재단에서 받아?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것은 대행과 관련된 부분이고 신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로 귀속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가해자에 대해서도 통보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기구인 예술인 보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전담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종결하는 몇 가지 근거, 2개 정도의 근거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종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내용을 적어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라는 곳에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온 조사 결과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요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술인 보호관이 이거는 처벌 사유가 됩니다라고 조사 의견을 냈더라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서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역으로 예술인 보호관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서는 이건 이렇게 종결된 사안이 아닌데요, 재조사를,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런 사례들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간에 이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뭐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권익위원회나 이런 것과 관련된 절차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처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처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수사 의뢰. 그러니까 이건 법률상 명백하게 권한 침해다, 권리 침해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겠죠. 행정처분은 그 다음입니다.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가장 일반적인 것이 기지원되었던 보조금의 환수나 혹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모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행정처분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징계는 민간인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징계는 그 가해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무슨 법인이나 혹은 예술 사업자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는 그 사설 법인인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징계는 공공기관의 공무원으로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뢰는 형사적 처벌, 행정처분은 가해자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각각 처분의 내용들을 달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고 상담 후에 신고가 가능한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한데요. 현재 2018년부터 2022년 한 8월까지 예술인 신문고에서 다룬 사건은 한 969건, 그러니까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85% 정도가 임금 체불이나 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술 사업자와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특히 금전적 문제들이 가장 높은 비중이었고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얘기하는 창작 방해 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한 1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5년 정도 창작 방해라고 접수되어 있는 건은 한 50건에서 60건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건들 중에서 대부분은 접수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최종적으로 접수된 것의 절반 정도는 개별 예술인들이 그 가해자 혹은 그 침해자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서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가장 강한 조치인 시정명령을 한 건은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술인 신문고들의 현황을 봤을 때에는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권한을 행사하기 이전에 신고되고 조사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술인 신문고가 과연 예술인 권리보장법상의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설왕설래도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예술인 신문고를 경험해 보신 예술인들은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신고 절차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재 예술인 신문고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좀 부족하다면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범위들을 넓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신문고를 활용하는 우리들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절차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재단은 이런 신고 절차를 갖고 있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법상으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된 것이 법상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한 것으로 가름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 그런 것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이나 조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은 되게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이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술인 보호관이라고 하는 직제인데요.
현행 법률에 따라서 예술인 보호관은 소위 그 고위공무원단이라고 불리는 그 직제에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보호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한 분은 이미 이제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술인 보호관을 겸임하여 지명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2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 중에서 한 분이 예술인 보호관의 역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고위공무원단 하면 어느 정도 직급이냐? 막 국장님 이렇게 부르는 수준입니다. 국장님, 실장님 이렇게 부르는 수준이고요. 공무원의 행정 직제로 보면 굉장히 높은 직제입니다. 그 위는 뭐냐? 차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제가 맞죠. 그래서 누군가는 예술인 보호관을 예술인들이 만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술인 보호관의 업무는 예술인들을 만나서 조정하고 상담하는 내용보다는 조사 내용을 총괄하는 기능에 좀 더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보호관의 내용은 조사를 총괄하는 기능으로 좀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 권리 침해에 대한 사항은 예술인 혹은 예술인 단체, 예술인 조합이 할 수도 있는데 성희롱 성폭력 신고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이런 접수가 되었고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라고 하는 동의 절차를 획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리 침해하고는 다르게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돼서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조사 과정에서 종결을 할 수 있는데요. 종결은 두 가지의 종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사를 했는데 이건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조사의 종결입니다. 이거는 예술인 보호관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조사한 사람이 조사해봤더니 이건 딱히 침해라고 보기 힘듭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조사 종결을 하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끝나고, 그게 아니라 예술인 보호관이 이거는 권리 침해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조사 결과를 냈을 때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서 우리 판단은 그것과 다릅니다 라고 해서 구제를 종결시키는 권한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제하지 않겠다, 구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결의 내용은 조사의 종결과 구제의 종결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왜 강조드리냐면요, 예술인 보호관이 침해가 맞다 하더라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서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역으로 예술인 보호관이 이건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라고 하더라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서는 예술 침해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기능을 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쪽에서 판단이 이쪽에 구속력을 갖거나 이쪽에서의 판단이 이쪽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제와 관련된 결정이 이뤄지면 구제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구제 조치는요, 시정 권고, 시정 명령, 재정 지원의 중단,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 등 이런 것들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 권고, 시정 명령, 재정 지원의 중단이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처벌적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만들고 있는 구제 절차라고 하는 것은 권리 침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과 약간 이제 좀 떨어져 있는 혹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보호나 내진 지원이나 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현행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권리 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 조치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절차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제 절차의 특징을 요약하면 예술인 보호관이라고 하는 이 직위 자체가 굉장히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사 업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술인 보호관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 권한 범위가 자율성이 굉장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판단도 존재하지만 좀 광범위하게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해석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서 아쉬운 것은 회의 개최나 내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판처럼 진행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사건 접수가 없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예술인 권리 침해에 대한 정책이나 내지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례회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법률의 구조로는 사건이 발생해야지만 열리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구제 절차의 범위 부분에서 민간 영역에서 발생된 권리 침해하고 공공 부분에서 발생된 권리 침해를 분리해서 다룬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침해의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통해서 형사처벌로 가겠지만 그것 외에 민간 영역에 정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행정 지원에 대한 혹은 재정 지원에 대한 요소 정도일 거고 아니면 등록 단체라면 등록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거나 이런 거일 텐데 그 정도가 다일 거여서 아마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소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정부 법률이 갖고 있는 국가와 민간 영역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개입이 좀 힘들다. 단 공공 영역의 경우에는 좀 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고요. 실제로 법률에는 문화체육관광부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시행 조치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를 만든달지 아니면 여러 예술기관에서는 별도의 협약을 만들거나 내부 규정을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